혹시 여러분은 아기가 숨을 못 쉬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들 빅터가 숨을 쉬지 못해 파랗게 질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사할린에 살고 있는 다치아나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24세 첫 딸을 낳았어요. 제 남편은 어부였는데 사할린에서는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후 저는 홀로 딸과 살다가 우연히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새 생명인 빅터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빅터는 임신 기간 내내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배 속에서 건강하게 움직였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빅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의사들은 빅터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빅터를 보면서 저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우리에게 빅터가 트리처콜린스 신드롬이라는 희귀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대뼈와 턱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얼굴이 심하게 변형되고 심하면 호흡과 식사도 어려워진다는 병이었어요. 의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빅터는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살릴 방법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빅터를 보러 들어가는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 쉬는 작은 아기의 모습을 보니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그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모스크바로 데리고 갔어요. 사할린에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모스크바 대형 병원에서 어렵게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빅터의 호흡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항상 콧줄을 끼고 살아야 했어요. 성장도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느려졌고 의사들은 점점 더 비관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빅터는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아기라면 원래 밝게 웃어야 하는데 빅터는 늘 고통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울며 숨을 헐떡이는 빅터를 품에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야 했어요. 병원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겨우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친정어머니 다마라였습니다. 어머니는 50살이지만 마치 20대처럼 부지런하고 강인한 분이세요. 저 대신 딸아이를 돌봐주며 빅터 간병을 함께 해주셨고 때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빅터를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셨어요.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뒤지며 세계 곳곳의 의료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디선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알아보자. 한국은 의료가 뛰어나다고 하더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케이팝이나 화장품 정도만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절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의 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검색 끝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발견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성형외과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빅터의 상태를 살펴봤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걸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거리가 멀었고 빅터처럼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큰 모험이었어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모금을 하며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걸고 20시간 넘게 걸려 서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랐고 무엇보다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감동받았어요. 택시기사님이 짐을 옮겨주시면서 힘내세요라고 한국어로 응원해주시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김석화 교수님과 첫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주셨고 빅터를 한참이나 세심하게 살펴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길이겠지만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차가운 말만 들었던 우리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희망을 건네준 순간이었어요.
빅터는 일주일간 각종 정밀 검사를 거친 후 수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방법은 하악 골신장술. 빅터의 턱뼈를 절단하고 특수 장치를 부착해 매일 조금씩 턱을 늘려가는 고난이도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빅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빅터야 힘내자. 이렇게 저희 가족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나 간호사를 불러야 했고 때로는 기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무엇보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빅터를 데리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환한 조명과 깨끗한 환경에 먼저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다가온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전 필요한 준비 절차부터 병원 생활에 대한 작은 팁까지 세심하게 안내해 주셨고 낯선 땅에서 느끼는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일정이 시작되자 빅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동해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심장 초음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기가 지칠까 걱정했지만 의료진은 항상 빅터의 컨디션을 먼저 고려하며 스케줄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병원 안작은 카페에 들러 아기용 죽을 포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환자 가족까지 배려하는 문화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하루는 빅터가 검사 도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기계 소리에 놀라고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작은 인형을 꺼내 빅터 앞에서 흔들어주며 달래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빅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 병원에서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 힘들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빅터가 매일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식사도 쉽지 않았고 코에 꽂힌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빅터는 때때로 미소를 지어주었고 저는 그 웃음의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석화 교수님이 직접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교수님은 빅터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시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되시겠지만 수술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병원 복도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빅터는 작은 침대에 누운 채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침대 옆을 걸으며 빅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작은 체온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멈췄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빅터를 안아가셨고 수술실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가족 대기실에 머물렀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이미 몇 번이나 떨어뜨렸고 무릎은 떨려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묵주를 꺼내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고 저는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윽고 6시간째의 수술을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빅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바로 아이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빅터는 작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턱에는 특수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숨쉬는 소리가 여전히 거칠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석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턱을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과정이 시작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빅터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몸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수술 이후에도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턱 고정 장치를 조금씩 조정해야 했고 그때마다 빅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치를 만질 때마다 빅터는 아파했지만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계속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빅터 조금만 참자. 우리 이제 곧 숨쉬기 편해질 거야. 이런 고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병실 침대에서 빅터가 처음으로 안정된 숨을 쉬면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콧줄 없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빅터를 보며 저는 어머니와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술 후 3주가 지나고 빅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피부빛도 좋아지고 입으로 조금씩 음식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엄지손가락을 쪽 빨아보는 모습은 지금까지 본 어떤 장면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매일매일은 제게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진이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빅터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빅터에게 작은 곰인형을 선물해 주기도 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술 성공 기념으로 카드까지 써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저는 매일 버틸 수 있었고 빅터도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빅터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병원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고정 장치 덕분에 빅터는 전보다 훨씬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입으로 음식을 삼키는 연습도 조금씩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빅터와 저는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빅터가 죽을 조금 떠먹을 수 있었던 날이라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병원 창가로 쏟아지던 오후였는데 작은 기쁨에 들떠 있던 저는 식판을 옮기다가 실수로 죽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가져오면 되지요. 부드러운 말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곧바로 식당 직원에게 이야기의 새 죽을 가져다 주셨고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외국인으로서 느끼던 불안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빅터가 점점 컨디션을 회복해가던 어느 날 저녁 병동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빅터가 갑자기 고정 장치의 통증을 느끼며 심하게 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치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빅터는 점점 숨쉬기를 힘들어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급히 달려오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김석화 교수님이 바로 달려오셔서 빅터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고정 장치에 약간의 무리가 생겨 통증을 유발한 것이지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빅터를 품에 안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빅터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쳐 잠들었고 저는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빅터야, 엄마가 옆에 있어.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시간이 흐르면서 빅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갔고 고정 장치 조정도 점점 능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빅터가 처음으로 입에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 대고 죽을 떠먹었을 때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작은 양이었지만 빅터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병원 근처 식당에 어머니와 함께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빅터를 유모차에 태우고 식당에 들어섰는데 직원분이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거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오해가 들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느껴져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직원분은 곧 작은 쿠션과 유아용 의자를 챙겨와 빅터를 편하게 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빅터가 고정 장치를 달고 있어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표정을 지으셨던 거였어요. 이 작은 오해를 풀고 나니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려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빅터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매일같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진료 예약부터 수술 스케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의료진의 세심한 설명 덕분에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 의료진들은 빅터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즉각 반응해 주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병원 안작은 도서관도 자주 찾았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책을 좋아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도서관은 아기용 책부터 다양한 다국어 자료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한국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면서도 번역 앱을 써가며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친절함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맺혔어요. 빅터의 치료는 단순히 의료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작은 친절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빅터의 회복을 더욱 빠르게 이끌어 주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서울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빅터와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시기였는데 한국의 공원은 정말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빅터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고 몇몇은 살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이방인이라는 느낌 대신 이곳도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고향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빅터가 고정장치를 제거하는 마지막 수술을 무사히 마친 날 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에 따뜻한 겨울 햇살이 스며들던 그날 빅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치를 제거한 빅터의 얼굴은 조금 부어 있었지만 숨쉬기는 훨씬 부드러워졌고 그 맑은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수술 후 이틀이 지나고 빅터는 병실 복도에서 작은 유모차를 타고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빅터가 유모차에 앉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병원 복도를 탐색하는 모습은 참 사랑스러웠어요. 오랜 시간 중환자실 침대에만 누워있던 빅터에게 세상이 이렇게 넓고 환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된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병원 안팎에서는 조용한 축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빅터의 주치의였던 김석화 교수님을 비롯해 수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병원 내 작은 파티룸에서는 조촐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함께 모여 빅터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고 저는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빅터는 작은 파란 모자를 쓰고 참석했는데 모자 아래로 보이는 또렷한 눈망울이 참 대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 한켠에 설치된 포토존 앞에서 빅터를 안고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빅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참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날 아침에는 사할린 주정부에서 보낸 방문단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지사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직접 빅터를 만나 위문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지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전문성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퇴원 절차를 마친 뒤에도 바로 러시아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빅터는 수술 후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 한 숙소에 머물며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빅터를 데리고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남산공원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산책로와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가득한 풍경 속에서 빅터는 유모차에 앉아 신기한 듯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한국인 가족들이 빅터를 보며 다가와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었고 아이를 보고 귀엽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빅터의 외모 때문에 종종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빅터를 이상하게 보거나 멀리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남산을 내려오면서 케이블카를 타는 경험도 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케이블카의 빅터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 풍경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옹알이하던 빅터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작은 빵집에 들렀습니다. 빅터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빵을 고르는데 가게 직원분이 빅터를 보더니 빵을 하나 더 챙겨주셨습니다. 아가 힘내세요. 짧은 한국어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감동이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마다 김석화 교수님은 빅터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턱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외래 진료를 마친 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빅터는 이제 러시아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저는 교수님과 모든 의료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출국 전날 숙소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빅터는 포근한 담요에 둘러싸인 채 유모차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빅터가 조금 더 자라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꼭 이 시간을 이야기해주겠다고.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서울에서 받은 사랑 그리고 서울에서 얻은 기적을 말해주겠다고.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빅터와 함께 꼭 한국을 조금이라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없는 아기였지만 빅터에게 이곳의 공기와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먼저 찾은 곳은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겨울이라 나무짚은 거의 떨어져 있었지만 맑은 하늘과 포근한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걸었는데 빅터는 눈을 반짝이며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어요. 산책로 옆에 핀 작은 동백꽃을 가리키며 옹알이를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공원 한켠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물오리 몇 마리가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빅터는 유모차 안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오리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나 소박한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작은 빵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모자를 보고는 러시아에서 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빵 하나를 더 건네주시며 응원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렴. 그날 저녁에는 남대문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빅터는 휘황찬란한 가게 불빛을 구경하느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따끈한 호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저는 작은 호빵 하나를 사서 조심스럽게 식혀 빅터에게 조금 떼어주었습니다. 빅터는 생전 처음 맛보는 따뜻한 빵에 신기한 듯 입을 오물거리며 씹었습니다. 그 작은 한 입이 저희 가족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겨울숲은 쓸쓸했지만 빅터와 함께라면 어디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숲속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빅터에게 나무들도 겨울잠을 자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빅터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제 말을 듣는 듯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서울의 숨결을 빅터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조용히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빅터야, 이 도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곳이야. 꼭 기억하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얻은 기적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빅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에 돌아온 뒤에도 빅터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할린 주정부에서 지원도 결정되었고 현지 병원에서도 한국에서 받은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찰하며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빅터는 이제 숨쉬기를 힘들어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웃고 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빅터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단지 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깃든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우리 가족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빅터와 함께 서울을 찾을 그날을 꿈꾸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